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 오늘은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배드민턴 양세형 선수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양세형 선수 잠시 뒤에 이제 귀국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그에 앞서 작심 발언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팀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언제부터 가졌냐는 질문에 안세형 선수는 지난 2018년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자, 녹취는 잠시 뒤에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안세형 선수가 지금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들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안세형 선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 인대 파열로 인한 부상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이랑 이 복식 중심의 훈련 및 대회 참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세형 선수가 이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요, 이 복식과 단식은 엄연히 다른 훈련 방식이 필요한데도 이 복식 중심의 훈련을 받고 원하지 않는 대회에 나갔다라는 점인데요. 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언제부터 이런 작심 발언을 준비했냐고 묻자 안세형 선수는 태극 마크를 달았던 2018년부터라고 답했습니다. 예. 앞으로 저는 배드민턴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안세형 선수가 말을 했는데요. 이 배드민턴 금메달 리스트가 내가 배드민턴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 내가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하는 것을 막고 있다. 가로막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자, 안세형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마자 또 이런 발언이 나와서 정말 파문이 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제 그 안세형 선수가 메달리스트들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에 또 불참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도 서로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한체육회는요, 이 파리의 코리아하우스에서 배드민턴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여자 단식 챔피언이죠. 안세영 선수는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안세영 선수가요, 이 금메달을 축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참하고 싶었을까요? 안세영 선수는요, 이 2018년부터 이 작심 발언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거는 22살 안세영이고요. 6년 전, 그러니까 16살 소녀의 나이에서부터 이 협회에서 어떤 자기가 이 직권 남용이나 이런 거에 희생양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올림픽 금메달을 건 게 정말 대견한데요. 이 지점에서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할 말이 많으면 이 출국 전에 내 입장은 한국에 가서 내가 정확히 다시 얘기하겠다. 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요. 이 할 말이 있지만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궁금해집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에선 본인 의사로 불참했다라고 했는데 안세형 선수는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불참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배드민턴 협회는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대회 참여권인데요. 선수들이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결국 가는 마지막 결승 지점은요, 대회 우승입니다. 그런데 이 협회는 선수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대회 참여권을 두고 선수들을 쥐락펴락한 게 아닌가라는 이 여지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건데요. 안세영 선수는 제가 프랑스 오픈과 덴마크 오픈을 못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면서 협회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 채 명단에서 뺐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사후에라도 설명을 요구할 수 없었냐라고 하자 물어보지도 못하는 시스템과 분위기다. 대회가 끝나면 끝이 나는 상황에서 내가 물어볼 기회조차 없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세영은 올해 5월 세계 여자 단체 선수권 대회에서요. 준결승전 출전 의사를 밝혔는데도 별다른 설명 없이 엔트리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협회는 모든 것을 다 막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안세영 선수의 발언 한마디인데요. 이번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장 입장조차 할 수 없게 하는 실질적 권한이 이 협회에 있다면 안세영 선수가 이전에 이 협회 직권 남용 발언으로 안세영이 지금 불이익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전 국민이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기자회견 참석 문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주신 뭐 대회 출전과 관련해서도 안세영 선수 측과 협회 측의 의견이 지금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배드민턴 협회 회장이 먼저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선수단과 오후에 잠시 후에 이제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같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먼저 입국을 해서 안세영 선수와의 갈등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일축을 했단 말이죠.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통상적으로는 같이 입국을 하는데 따로 입국을 하고 한 사람은 내가 그간에 6년 동안 이 올림픽 메달을 따기까지 내가 힘 있는 목소리가 되기를 내가 이를 악물고 버텼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일축을 해버리면요. 예. 이 6년 동안 이를 악물고 노력해온 이 안세영 선수의 모든 노력을 정말 이 허상으로 돌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상대방 선수에 대한 배려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조심스럽고 책임감 있게 발언을 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네, 또 김택규 회장은 그 갈등을 부인하면서 과거 부상과 관련해서 오진이 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부상에 대한 검진, 오진이 났기 때문에 이 오해가 있었다. 안세영 선수가 단순히 오진 여부 한 가지만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고요. 장기간 6년 동안 아마도 벼르고 별렀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 오진으로 협회가 실수했다. 이 한 가지만은 아닌데 이런 논점 흐리기까지 이렇게 한다면 이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불공정한 이 대회 선수권 대참여권에 대한 박탈 여부, 뭐 무리한 복식 출전, 뭐 이런 거에 정확한 쟁점을 두고 우리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루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이 오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김택규 회장이 오늘 오후 5시 혹은 6시 정도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밝힌 상황이니까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배드민턴 협회 관련한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여러 좋지 않았던 행적들이 온라인에서 재조명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8년에 중국에서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다고 해요. 그런데 선수 6명은요, 이 좁은 이코노미석에 앉아갔고 이 협회 8명은요,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임원 수가 더 많네요, 선수보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자녀가 그 수능 보러 가는데요. 그 자녀를 편한 자리에 앉히시겠어요? 그 자녀를 불편한 자리에 앉히시겠습니까? 일생일대를 건 이 수능 시험장에 갈 때는요. 부모가 제일 상석에 앉아서 내가 너 수능 시험장 데려다 주는 거니까 내가 회장님 자리에 앉아가고 너는 쪼그려 가랴. 이렇게 말이 됩니까? 수능장 가서 시험 보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학생입니다. 지금 대회 나가서 뛰는 사람은 협회 임원이 아니라 선수들입니다. 이건 사실 단순히 부적절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요. 이 협회가 운영 자금 자체를 이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횡령과 배임의 형사적 문제도 충분히 제기할 여지가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로 과거에도 이제 2021년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을 두고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이 선발전 성적 50%, 이 협회 채점 50%를 적용해서 이 올림픽 동메달 리스트인 정경은 선수를 탈락시켜서 국민청원을 정경은 선수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경은 선수는요, 이 선수 선발이 실력 50%, 협회 50%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부정과 조작이 가능한 선발 제도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선수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 배드민턴 간판이었던 이용대 전 선수가 도핑 파문에 휩싸여서 1년간 자격 정지를 받았던 일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때는 그 협회의 단순한 행정착오였다고요? 이 부분에 협회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 도핑 테스트에 대한 절차를 조금 살펴보면요. 이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는요. 불시에 선수들을 찾아옵니다. 이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를 하는 건데요. 한 번만 하지는 않고요. 예. 3번에 걸쳐 합니다. 이때 이 3차례 도핑 테스트에 이용대 선수가 한 번도 응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요. 3차례나 이 배드민턴 협회가 이용대 선수의 소재지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한 번 정도는 실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3번이나 못하게 했다? 이에 이용대 선수가요. 1년이나 자격정지를 받았다가 재심으로 자격정지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용대 선수는요. 내가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도 아니고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협회라는 게요. 누구를 위한 단체일까요? 협회는 선수를 위한 단체여야 되고 선수는 대회를 위해서 인생을 겁니다. 3번의 도핑 테스트에 협회가 선수 소재지를 3번이나 정확히 보고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생겼다? 문체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와 징계를 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 제대로 된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용대 전 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계속 거부한 걸로 그렇게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더 문제인 거죠. 네. 이것은 명확하게 이 협회가 소재지를 정확히 3번이나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 1년 자격 정지라는 건 사실 스포츠 선수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치명적이죠. 굉장히 좀 네. 긴 시간이고 선수 생명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했던 배드민턴 협회 굉장히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오후 3시 55분에 안세영 선수가 인천공항에 이제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4시쯤에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한국에 가서 나의 입장을 자세히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어떤 얘기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도 안세영 선수가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안세영 선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도 있는 금메달을 따고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안세영 선수가 이 기자회견으로 협회가 모든 것을 막고 있다고 한 발언 이후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대기하라는 압박을 받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오해로 비롯되었다고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협회는 선수의 대참여권 박탈, 선수 징계권 등 많은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이영대 선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핑 테스트 기회를 3번이나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서 1년 선수 자격 정지를 받는다든지, 안세영 선수처럼 뭐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뭐 프랑스 오픈과 뭐 덴마크 오픈 엔트리에서 뺀다든지 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문체부가 협회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독권을 여태까지 잘 행사했으면 우리나라 미래의 꿈나무 아닙니까? 금메달 리스트가 이 16 나이에 이 환희에 대한 희망으로 이 6년 동안 대회를 준비해야 될 선수가 이 악물고 억눌린 압박으로 훈련을 했다는 거 정말 이 슬픈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안세영법 발의를 제안을 합니다. 우리 형법 제 134조에 보면요, 이 직권 남용죄인데요. 공무원인 경우에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이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요, 부상당한 안세영으로 하여금 계속 복식에 출전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 프랑스 오픈과 덴마크 오픈 이 선수 명단에서 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공정하게 뺀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안세영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런 형사적 처벌 규정이요, 이 협회에 대해서 규정으로 있다면 협회도 지금처럼 선수들의 이 생명줄을 쥐고 선수들에게 직권 남용을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올림픽 출전은요, 국가적으로 지원도 받고요, 국민적 행사이지 않습니까? 결국 국가행정기관인 문체부의 지시, 감독도 받고 있거든요. 완전히 사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후 약방문격으로 뒤늦게 문체부가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시, 감독권 아래에 있는 협회의 경우 이 직권남용죄 규정을 신설하는 안세영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세영법 발의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안세영 선수와 관련해서 협회 사이에 왜 이렇게 갈등이 반복되는 건지 전문가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혹사를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출전하고 싶지 않은 대회가 있고 또 출전하고 싶은 대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표팀 그리고 협회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몸에 안 좋아도 안세영 선수 같은 그 세계 랭커들은, 세계 톱 랭커들은 일정한 대회를 계속 출전해야 됩니다. 이정상.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 전혀 신경 써주지 않고 나를 계속적으로 대회에 내보내는 것, 이건 협회를 위해서 내보낸 거 아닌가 하는 섭섭함 같은 것도 쌓일 수밖에 없는. 네, 스포츠 평론가도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내용과 비슷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혹사를 당한다고 느끼고 그 섭섭함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단순히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영역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불공정함이라는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봐야 됩니다. 안세영 선수가 협회와 원만히 합의해서 뭐 안세영 선수는 앞으로 선수 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이
초점이 됐으니까요. 예. 하지만 이 많은 협회로부터 차별과 불공정한 처우 앞에서 불이익 때문에 소리 내지 못한 금메달 리스트가 아닌 다른 후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가 안세영 선수의 개인적인 갈등 봉합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안세영 법과 같은 시스템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 이 안세영 선수의 폭로, 협회에 대한 직격 이후에 바로 은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본인은 은퇴가 아니라 대표팀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좀 국제대회에 참가할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상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도 사실 협회 규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협회에서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나설 수 없도록 27세라는 나이 규정을 걸어놓고요. 또 단서도 있습니다. 예. 단 국가대표팀의 요청으로 공로 및 연령 기준을 충족하면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대회 참가에서 개인으로 참가하는 것도 협회가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 안세영은 22살의 나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이 출전을 할 수 없지만 안세영의 한 발언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세영은 나는 배드민턴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선수로서 은퇴를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협회의 부당한 권력의 이 남용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개인의 자격으로라도 배드민턴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는 명확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좀 다툼이 될 때 쟁점은 어떨까요? 이 규정은요, 사실 단순히 협회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적 규정은 아니거든요. 협회 예. 내부에서 정한 정관이라든지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다가요, 이 협회 규정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협회가 위 규정을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선수 선발을 자의적으로 해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황이 현재 존재하고 이 규정 자체를 소속 선수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야 한 정황이 지금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무효 확인의 소를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다면 승소할 확률도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예, 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좀 많은데요. 이제 안세영 선수 귀국한다고 하니까 안세영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협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최근 전기차 화재 소식이 지금 잇따라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어제 새벽에 또 있었습니다. 충남 금산의 한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거는 배터리 과충전일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이요, 이 전기차 이 배터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커져서 이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배터리 열 관리는요, 통상 25도에서 35도 정도로 맞춰지는데 이 최근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예. 이 35도를 넘는 폭염이 덮칠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배터리 내부 온도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 현대차나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 사용 설명서에 보면요,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추가로 급속 충전을 하지 않을 것이 권장된다라는 문구도 실제 적혀 있습니다. 예. 소방대원들이 이제 다른 차량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바깥으로 끌어냈다고 하는데 불이 완전히 꺼지는 데까지 3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배터리 열폭 현상이 일어나서 사실은 고온으로 1000도 이상으로 고온으로 치솟는 현상인데요. 이 초기 화재 진압 시에 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분말 소화기는요, 이 배터리를 직접적으로 냉각시키지 못해서 오히려 시야를 방해할 뿐 오히려 재발랄을 유발한다는 게 소방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는요, 진화에 걸리는 시간이요, 내연 기간
구매한 차량보다 8배 가량이나 더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도 내연 기관에 비해 10배, 110배 정도 더 많이 필요한데요. 이 전기차 화재는 이 전소가 된 뒤에야 꺼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끄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더군다나 이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화재 자체가 계속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진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앞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던 그 전기차 화재의 경험 때문에 아마 이제 소방관들이 차를 밖으로 끄집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런가 하면 앞서 지난 6월에는 탁송 차량에 싣고 가던 전기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방금 저희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만 탁송 중이던 전기차, 이건 충전 중인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그냥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한 건데 이게 원인이 뭘로 추정되고 있나요? 이 전기차 화재 중에요. 대부분 다 충전했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50%는 사실 운행 중에 나타나고요. 26%는 주차 중에, 19%만이 충전 중에 발생합니다. 예. 충돌이 없었거나 충전 중이 아닐 때도 배터리에 불이 붙는 이유는요. 이 배터리 자체 결함도 있을 수 있고요. 배터리 손상 누적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되긴 합니다. 엔진이 전면부에 있는 내연 기관차와 달리 전기차 배터리는요, 이 차량 하단에 있는데요. 이 전기차 차체가 낮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종종 뭐 방지턱 넘거나 내리막에 진입할 때 이 차체 하단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배터리에 손상이 누적되면 이 충전 중이 아닌데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봐도 차량 밑바닥부터 이제 불꽃이 점점 일면서 무섭게 불이 이렇게 붙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차량 하부에서 불이 시작돼서 금세 순식간에 전체로 번지는 거죠. 네, 이 전기차 화재는요, 이게 사실은 열폭주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식이냐, 우리가 보통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위로 오르잖아요. 예. 근데 전기차는 이렇게 전기차 한 대예요. 이 수천 개 배터리가 이렇게 특정 구조로 묶여가지고 이 하부에 탑재돼 있습니다. 예. 이 충격으로 묶음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면요, 이 다른 묶음으로 불이 옮겨 붙는데요. 이 배터리 온도가 이 순간 1000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치솟아서 폭발이 이루어집니다. 이 화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랑 달리 이 고전압 배터리 화재는 이렇게 수평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다른 옆차로 옮겨 붙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 큰 대형 피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자, 탁송 차량에 있던 그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한 이후의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탁송 차량의 기사 분이 이 탁송을 의뢰한 수리업체 아니면 그 전기차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했는데 굉장히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요. 그래서 본인 돈을 들여서 고쳤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탁송을 한다는 거는 이 차를 물건으로 봐서 그걸 옮겨서 그거를 그렇죠. 다른 데로 옮겨주기 예. 때문에 이것은 운전 중, 이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물 보상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자기가 화물차를 내 차량에 탁송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 화물차가 운행 중에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물 보상이 되는데요. 이 뒤에 실려 있는 물건에 불과한 이 탁송 물건에 의해서 이 발화가 된 경우에는 이 운행 중 사고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있잖아요. 아파트에 예전 아파트 같은 이렇게 차량 밀잖아요. 예. 밀다가 발생하면 이 손으로 밀다가 이렇게 N 브레이크 해놓고 밀다가 발생하면 주행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 운전 기사로서는 굉장히 이제 깝깝한 상황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운전 기사는 어쨌든 탁송을 의뢰받았기 때문에 탁송 계약에 의하여 이 물건 탁송 의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이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탁송 기사로서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제조물 책임에 의해서 이 물건 한마디로 그 탁송한 그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이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기가 이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제조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이 책임에 대해서 원인을 자기네들이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어 있다는 입증 책임이 완화 또는 전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탁송 기사로서는 현재로서는 이 차량에 대한 제조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뭐 충전 중뿐 아니라 단순 주차 중에도, 그리고 조금 전 얘기 나눠본 것처럼 탁송 중에도 이렇게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서 길 위에 시한폭탄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 원인이나 딱히 뭐 어떤 대책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이 전기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 불안도가 크고 이 전기차가 이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는 분명히 이 제조물 책임으로 물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 보면 다른 뭐 가솔린 차들도 있지만 전기차들 요즘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거 막아라, 이제 네. 하지 마라. 뭐 이런 논란과 논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충분히 심정적으로 공감이 되지만 전기차 차주는 무슨 잘못이 네. 있습니까? 어쨌든 국가에서 인증을 해서 이 분해에서 제조물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 차량을 산 전기차 차주 입장도 굉장히 서러울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요, 우리 시행령이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 대수의 5%, 뭐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는 뭐 2%만큼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추게 예. 되어 있는데요. 이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 공간이 이제 뭐 아파트 비중이 높은 국내에서는 사실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인천 화재에서 봤듯이 지하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예. 굉장히 진압도 어렵고 화재가 굉장히 피해가 광범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고 앞으로 입법적으로도 사실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제조물사에 대해서 책임을 좀 더 명확하게 지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비할지에 대한 대책도 확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분량이 500쪽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은 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때 500페이지까지 달하지는 않고요. 예. 좀 많아도 50페이지, 정말 많을 때도 100페이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긴 합니다. 재판은 크게 1심, 2심, 3심 이렇게 3심제로 나누어지는데요. 현재 최태원 회장이 상고를 제기한 3심, 대법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 노관장과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관장은요,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맞소송을 내면서요, 위자료 3억,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이 650만 주, 약 1조 3,700억 원 정도를 청구를 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요, 1심 재판은 이 쟁점이 되는 SK 주식에 대해서는 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액수가 좀 작게 형성이 됐습니다. 재산 분할액은요 665억이고 위자료는 1억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노관장은 여기에 대해서 불복했고요. 항소심에서 이 노관장이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1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노관장이 위자료를 3억만 청구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액수 자체를 30억으로 늘렸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2심에서는 이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현금 1조 3,800억 원, 한마디로 1조 3천억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1심 판결과 달리 이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면서 크게 늘었던 것인데요.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상소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 이 대법원이고 심급으로는 3심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금액이었는데 이 최 회장 측에 제출한 이제 상고 이유서에서 이 부분이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지원이 온 것이 있었냐, 지원이 있었냐. 그러니까 60 시절에 특혜를 받은 게 맞냐. 그리고 비자금 관련 메모가
진짜가 맞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다투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SK 주식 자체를 이 재산 분할의 이 공동 재산에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할지 여부인데요. 만약에 이 SK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선대 회장과 이 최태원 회장이 이것을 성장시킨 것이다. 노관장의 기여도가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재산 분할의 액수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1심과 같이 665원 언저리에서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인, 이 노소영 관장 또는 노소영 관장의 그 친정에서 이 사업 자금을 댔다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있고 SK 주식에 대한 이 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다라고 형성이 되는 겁니다. 2심 재판에서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그때 당시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이 지급한 비자금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SK 주식의 초기 사업 자금을 내가 댔다. 노소영 관장 측이 댔다. 이것이 바로 이 변론의 포인트인데요. 이 3심에서는 이 6060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 비자금 메모가 진위인지 여부 또는 이게 정말 이 비자금의 대가로 이 약속 어음이 지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재산 분할 액수가 지금 1조 3천억이 넘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심에서 이 부분의 진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금 확정을 앞두고 양쪽에서 이른바 초호와 전관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양쪽 변호인단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도 이제 변호인단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 양측은 상고심을 앞두고 정말 이 초호와 변호인단을 선임했습니다. 이 최 회장은요, 제가 이 살펴본 결과 비교적 아직 젊은 나이로 활동하는 이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대리인단을 꾸린 반면에 노 관장 측은 이 국회의원을 지냈다던가 이 법원장을 지낸 이렇게 비교적 연륜 있는 이 변호인단 위주로 대리인단을 꾸린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따라서 최 회장은요, 이 법리적 쟁점, 이 법리적으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 부분에 치중해서 변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노 관장 측은 이 혼인 제도의 유지라는 이 국민적 법감정에 호소하는 변론을 계속해서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산 분할 금액이 확정되느냐 마냐 이 부분이 좀 결정이 될 건데 조심스럽게 좀 판결을 예측을 해보자면 지금 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장 중요했던 점이 그 얼마 전에 경정 결정을 했는데요.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이 SK 주식의 주당 가격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당 가격을 경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정을 하면서 이 100원에서 1000원으로 경정을 하면서 이 재산 분할의 계산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은 이 주식 주당 가격이 변했는데 어떻게 재산 분할의 계산에 변함이 없을 수 있냐라고 주장한 이 포인트에서 아마도 이 대법원에서 집중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두 번째는 사실 위자료 액수입니다. 이 우리가 사람이 사망했을 때도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지급하는 위자료의 사망금이 뭐 3, 4억 정도인데요. 이 노소영 관장은 지금 이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으로 위자료 20억을 받은 것은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최태원 회장에게 뭐 2천만 원의 위자료, 일반적인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면 최태원 회장에게는 그닥 재산적 손실이 없다면 그 부분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 판단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번 달 말에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그 위자료 소송의 1심 판결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효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